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의 당내에서 철회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보궐선거를 겨냥한 야권 갈라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과 조선일보가 합동으로 진행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선호도는 안철수 대표가 20.4%, 박영선 장관이 11.5%로 집계됐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측의 성추행 피소 가능성을 알려준 사람으로 지목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당내 여성 의원들과 피해자 호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피해 호소인이 적절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부구치소 등 전국 구치소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뒤늦게 사과하면서 감염병에 취약한 구치소 건물 구조를 탓했습니다. 일본 고유층 10여 명이 중국에서 들여온 백신을 비밀리에 접종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국내 해돋이 명소의 인파는 사라졌지만 통제가 느슨한 곳에선 수백 명이 몰리면서 거리 두기가 실종된 모습이었습니다. 백신 도입 시점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8.3%에서 최고 3.4%까지 전망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2021년 새해 첫날부터 정치권의 움직임이 급박합니다.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개각, 청와대 개편 작업을 서둘러 마친 여권의 반전 카드가 쉴 새 없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를 꺼냈습니다. 청와대와 협의는 없었다고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만 여당 대표의 입에서 사면 얘기가 나온 이상 하루 이틀 반짝하다가 사그라들 불씨는 아닌 듯합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공군 초계기를 타고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상징적 행보이긴 합니다만 예년과는 사뭇 다른 행보여서 이 또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뉴스9은 이런 여권의 움직임 그리고 연말 연시를 맞아 저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도하고 정치적 파장까지 상세히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 첫날 뉴스9의 첫 보도는 김보건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동이 채 트지 않은 오전 6시 10분 하늘 지휘소로 불리는 공군 지휘 통제기 피스아이가 이륙을 준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는 처음으로 한반도 전역을 2시간 지휘 비행하며 안보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북한 해안포를 눈앞에 마주한 서북도서. 해병대는 철통 같은 경계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북도서 방어 임무 수행에 수고 많습니다. 특이 동향은 없습니까? 필승 연평부대장입니다. 현재 적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필승의 해병대 정신으로 반드시 서북도서를 사수하겠습니다. 하루 앞서 동해상 초계 비행을 실시한 공군 F-15K 전투기들은 적의 어떠한 공중 도발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위용을 보였습니다. 태극기를 앞세운 해군의 자랑 율곡 2함은 부산 앞바다를 가로지릅니다. 빈틈없는 경계작전으로 우리 바다를 철통같이 수호하겠습니다. 성도 모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복 많이 받고 안보 없이는 평화도 없다며 새해 첫날을 초계 비행으로 연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한 해를 만들자는 새해 메시지를 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청와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다르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당이 아닌 여당 대표가 새해 첫날 현 정치권의 가장 민감한 이슈를 꺼내던 만큼 짧게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길게는 내년 대선을 관통할 활시위를 당겼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여권의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님께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이낙연 대표의 사면 제안은 새해 첫 일정인 현충원 참배 직후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라며 사면론을 꺼낸 배경을 설명했고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연말 대통령과의 두 차례 독대에서 사전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이 안 나온 상태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박 전 대통령도 오는 14일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갑작스러운 사면 주장에 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두 사람의 반성과 사과도 없었다며 시기나 내용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했고 친문으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도 적폐청산 전쟁 중인데 적장을 쉽게 용서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선 당원이 무조건 대표를 지지할 거라 생각하느냐며 당을 나가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국민의힘은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며칠 전 두 전직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사과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가장 복잡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논의가 야권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속마음은 이태희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이틀 전 이낙연 대표로부터 영수회담 제안을 받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면 건의는 처음 듣는다고 했습니다. 난 뭐 그런 얘기 지금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나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내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논평도 내지 않았습니다. 불과 보름 전 김 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상황에서 입장 정리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수의 비대위원은 사전 협의 없이 불수건에 바로 입장을 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면 친이 친박계로 분류되는 다수 의원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고 유승민 전 의원도 국민 통합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당 일각에선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이슈로 야권 분열을 겨냥한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지지율 하락으로 국정 동력이 떨어진 여당의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과 중도 진영이 모색하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여권발 사면론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물론 청와대의 반응이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이낙연 대표의 사면 주장이 앞으로 정치권에 불러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꺼낸 사면 카드의 의미와 전망을 먼저 짚어본 뒤에 관련해서 뉴스나인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도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서주민 최지원 기자가 스튜디오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자,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새해 벽두부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아주 중요한 전국의 변수로 떠올랐군요. 그렇습니다. 이 여당 입장에서는 올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등 돌린 여론 반전의 계기가 절실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각종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이 야당과의 관계도 최악으로 치달았죠. 예. 이 대표가 휘발성이 큰 이 사면 카드를 꺼내든 것도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면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청와대와 사전에 교감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까? 네,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전 교감서를 일축했지만 이 대표 측에서는 교감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해서 이 양쪽이 조금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예. 하지만 교감 여부와 무관하게 이 앞서 보셨듯이 야권에선 벌써부터 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면 공방이 본격화되면 이 부동산 문제 등 여권의 불리한 이슈가 묻힐 가능성도 있죠. 예. 시기적으로도 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3.1절이 또 있기 때문에 현실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자,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 이런 비판 감수하더라도 여권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와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 서울 민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지원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서울시민 800명에게 여야 후보 중 어느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4.1%, 반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6.1%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다음은 후보별 지지도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4%로 오차 범위를 넘어서 1위, 박영선 장관이 11.5%, 오세훈 전 시장 9.8%, 나경원 전 의원 8.6% 순이었습니다. 여권 후보만 따로 물었을 때는 박영선 장관이 16.3%로 가장 높았고 우상호 의원과 추미애 장관 순이었는데 다만 아직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합쳐서 58%를 넘어섰습니다. 야권 후보는 안철수 대표 25.9%, 오세훈 12.4%, 나경원 10.4%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번엔 차기 서울시장이 중요하게 다뤄야 할 현안들을 물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42.4%로 가장 높았고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활성화 순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서주민 기자. 예. 물론 앞으로 이제 야권의 단일화라는 이슈가 이제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야당 후보들이 약진하는 흐름 이게 분명히 보이긴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직 후보군이 이 윤곽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범야권 후보의 지지도를 모두 합하면 절반에 가깝습니다. 예. 반면에 여권에서는 박 장관을 제외하고는 지지율 면에서 선전하고 있다라고 할 만한 후보가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죠. 결국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야권 단일화가 서울시장 선거 전체를 좌우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야권 단일화 그리고 이슈별로 보면 이제 부동산 문제 이걸 서울 시민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집값과 이 전월세값 상승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란 응답이 42.4%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 김현미 전 장관처럼 이 투기 세력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답은 24.8%였는데 민심과 정부 여당 주장 사이에 괴리가 있는 셈이죠. 특히 전 연령대가 부동산 문제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았는데 그중에서 집값에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30대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예, 서울시장 선거는 결국 부동산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겠군요. 예. 자, 그럼 이번에는 부산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지원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부산에서도 여야 후보 선호도를 물었습니다.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보시는 것처럼 26.3%,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62.3%로 앞서 보신 서울보다 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후보 선호도에선 박형준 전 의원이 19.1%로 가장 높았고 이현주 전 의원 10.1%, 김영춘 전 의원이 9.9% 순이었습니다. 다만 아직 지지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답이 합쳐서 44%를 넘기 때문에 변화의 여지가 크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시장이 다룰 가장 중요한 현안들을 물었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해결이 각각 26.4%와 25.8%로 조사가 됐고 이어 부동산 정책의 순이었습니다. 지역 최대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63.4%에 달했습니다. 예, 최지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서주민 기자. 네. 부산 조사에서는 그런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아직 지지 후보가 없다가 44%로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런 이 부동층은 자신을 중도 그리고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는데요. 이 성추행으로 다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 그리고 후보군의 정치적인 중량감이 아직 서울시장보다는 떨어진다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지지정당 관계없이 다 이제 찬성이 높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이 국민의힘 지지자에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이제 절차적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 지역 의원들은 이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큰 변수가 된다 이런 얘기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이 부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73%나 됐습니다.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조사는 TV조선과 조선일보 의뢰로 칸타코리아가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서울과 부산 지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각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했습니다.
응답률은 서울 15.7%, 부산 19.4%로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고 전체 질문지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되돌아보면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이낙연 대표가 던진 이슈고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사면 카드 이것도 이낙연 대표가 새해부터 던졌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떤 변수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서주민, 최지원 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박원순 전 시장 사건 관련 저희 단독 보도로 뉴스9을 이어가겠습니다. 박 전 시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당에서는 피해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으로 불러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 전 시장의 발인식 다음 날이던 지난해 7월 14일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공식 입장문을 내기 전에 피해 여성을 어떻게 부를지를 두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피해자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만 박 전 시장의 피소 가능성을 흘려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밀어붙여서 관철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5일장이 마무리된 지난해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합니다. 하지만 피해 호소 여성이란 표현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의미가 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14일 민주당 여성 의원 28명도 입장문을 내면서 똑같이 피해 호소 여성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표현을 놓고 여성 의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이 입수한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모임 단체 SNS 대화방 대화록을 보면 정춘숙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며 피해자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자 남인숙 의원은 피해 호소인 표현이 현재까지 정리된 워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날 이뤄졌던 당대표의 사과도 피해 호소인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한 것이라며 피해자라는 용어 사용에 반대했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거듭 반대했지만 남인순 의원은 진상조사에 맡기자며 피해자 단어 사용을 미뤘고 결국 피해 호소 여성이 관철됐습니다. 남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여성단체 대표로부터 박 전 시장 피소 가능성을 듣고 이를 서울시에 전달해준 당사자로 지목됐습니다. 다만 사적인 인연으로 파악한 사실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처벌은 피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예, 앞선 보도에서 단체 대화방의 일부 대화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이 단체 대화방에서 누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더 자세히 있는 그대로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의 주관적인 해석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개개 의원들의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당시 상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영석 기자입니다. 민주당 여성의원 단체 대화방에 입장문 초안이 올라온 건 지난해 7월 14일 오후 3시 반쯤이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이 올린 초안엔 피해 호소 여성이 느꼈을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본 정춘숙 의원은 외부에선 가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보여질 수 있다고 했고 백 의원 역시 피해자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동의했습니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피해자였던 권인숙 의원 역시 피해 호소인이 조금 거슬린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남인순 의원이 피해 호소 여성으로 써야 한다고 하자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의원 역시 피해자로 규정하긴 이른 감이 있다며 입장문을 내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현 정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진선미 의원 역시 당의 일관된 입장에서 피해 호소인으로서도 무방하다고 본다 했고 양양자 의원과 이수진 의원도 피해 호소인 표현에 동의했습니다. 이소영, 김영주 의원 등이 수차례 피해 여성을 주장했지만 사선인 김상희 의원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김 의원은 피해 호소인으로 통칭되어가는 상황이고 객관적 용어로 볼 수 있어서 피해 호소 여성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최종 입장문엔 피해 호소 여성으로 기재됐습니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3일 뒤인 7월 17일부터 피해 호소 여성 대신 피해자로 쓰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자,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약시설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신규 확진자는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가 내일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 상태를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확진자 25명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지난달 28일 이 교회 교인을 진료한 병원장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또 다른 교인과 가족 등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3명 정도 있어요. 남동구에서 문자 뿌렸어요. 그 병원 갔다 온 사람들 검사 받으라고. 직장 내 감염도 잇따랐습니다. 경기 김포시의 한 부동산 업체에서 직원과 가족 등 12명, 파주의 한 식품업체에서 11명이 감염됐습니다. 종교시설과 직장, 병원 등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신규 확진자는 하루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확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방역당국은 3일로 끝나는 현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1월 4일 이후에 방역 조치 방안에 대해 부처, 지자체뿐 아니라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 검역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 제출해야 합니다. 공항에서는 8일, 항만에서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가 커지자 추미애 장관이 오늘 SNS를 통해 결국 사과했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5일 만입니다. 하지만 해명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과보다는 변명에 가깝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오늘도 1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목전에 두게 됐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4명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전수조사에서 미결정으로 나왔던 수용자 14명 중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직원 1명도 추가 감염됐습니다. 이로써 동부구치소 발감염자는 937명으로 늘었고 전국 수용시설 관련 확진자는 9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동부구치소는 전수조사 때마다 수백 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내일 있을 5차 전수조사에도 확진자 수가 더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격리만으로는 구분되기가 좀 어려운 한계가 있었고 주기적인 그런 검사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확진자 폭증에도 사과 입장을 내지 않던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관련해가지고 입장 있으신가요?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5일 만인 오늘 SNS에 글을 올리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습니다.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가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구조물이라며 감염병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무너뜨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늑장 대응이나 마스크 미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추 장관이 산더미 같은 변명만 늘어놓았다며 한마디로 요약하면 본인 책임은 없다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자, 이렇게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법무부가 살려달라고 외부에 구조 요청을 한 재소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재소자가 어떤 규정을 어겼는데 처벌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법무부가 어떤 상황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네, 최근 재소자들이 구조 요청을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죠. 예. 일례로 한 재소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창밖으로 내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손과 종이가 창살 사이로 나와 있습니다. 예. 원래 창살 안엔 방충망이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는 재소자들이 방충망을 파손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인 걸로 알려지죠. 자, 그러니까 방충망을 뚫고서 손이 이제 밖으로 나왔다는 건데 이 방충망을 뜯었다는 게 무슨 죄가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이 공무소 건조물 파괴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141조 위반이란 의견이 나옵니다. 또 수용자 관련 법률 시행규칙 등엔 교정시설 설비 등을 훼손하면 내부 징계를 받게 돼 있죠. 교정당국이 이 방충망 훼손을 엄중하게 보는 이유는 뭘까요?
방충망을 뜯었다는 거는 쇠창살에 끈을 묶어가지고 탈출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제 탈옥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나 이건 정상적인 상황에서 얘기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방충망 훼손을 문제 삼는 게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의 긴급 피난이나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큽니다. 재소자들은 당시 구치소 측이 편지를 못 보내게 한다, 확진자를 각 방에 8명씩 수용한다, 이러한 주장을 했죠. 불이 난 건물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문을 부순 걸 놓고 기물 파손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외부에 긴급구조 신호를 보낸 것까지 처벌한다고 하는 것은 재소자들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법무부가 잘못 대처한 게 앞으로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 재소자들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국의 방역 실패로 재소자들이 피해를 본 걸로 드러날 경우 이 상황은 역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죠. 확진자 발생 초기에 전수검사를 하지 않았고 수용자들을 굉장히 과밀하게 수용했고 격리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정부와 대한민국과 법무부 장관과 교정본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자, 어쩌면 추미애 장관이 재소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올해 우리 국민이 마스크를 벗기 위해서는 백신 확보와 접종이 중요한데 우선 미국 제약사 모더나도 오는 5월 백신 공급을 약속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은 확보됐습니다. 다음은 최대한 빠른 기간에 접종을 마쳐서 올 하반기 전에 집단 면역을 갖추는 겁니다. 변수는 없는지 정은혜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정부는 12월 31일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4천만 회분을 선구매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약 하루 만에 국내 도입 일정도 공개됐습니다. 모더나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5월부터 한국에 백신을 공급하겠다며 공급에 앞서 한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 당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 백신 접종 계획의 로드맵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다음 달 아스트라제네카를 시작으로 2분기 얀센과 모더나, 3분기 화이자 순입니다. 정부는 국민 60% 이상의 항체가 생기는 집단 면역 완성 시기를 9월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얀센은 아직 임상 3상 시험이 진행 중이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식약처가 사전 심사에 들어갔지만 영국의 접종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물량이 차질 없이 들어오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접종률이 관건인데 그 접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얼마나 안전하게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잘 갖추느냐라는 거예요. 정부는 백신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전 국민 무료 접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네, 보셨듯 기간 내에 접종을 마치는 게 관건인데 미국 내 상황을 보면은 접종이 생각만큼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현재까지 접종 인원이 10만 명당 49명으로 이스라엘과 바레인에도 못 미칩니다. 백신 유통도 관리도 만만치 않은 건데 자세한 상황은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들이 끝없이 서 있습니다. 6km 넘게 이어진 이 행렬은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줄입니다. We got up early and we got here at 7:05. 선착순 접종 장소엔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몰립니다. 하지만 정작 진행 속도는 느립니다. 능숙한 의료 인력이 모자라고 접종 장소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겁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해 운송이 힘들고 특수 냉동고가 없는 소규모 병원은 취급 자체가 어렵습니다. We already have 12 million doses out there that haven't gotten into arms. That's not because they're all being reserved. It's because our last mile logistics are no good. 관리 소홀도 문제입니다. 병원 직원이 모더나 백신을 상온에 방치해 500회 넘는 분량을 폐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아닌 사람들이 접종을 새치기 하자 뉴욕주는 아예 벌금형을 예고했습니다.
If you violate the law on these vaccinations, we will find out and you will be prosecuted. 미국은 2회차 접종분으로 비축해둔 물량을 다른 사람들에게 풀어 초기 접종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접종 인프라 구축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아직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은 일본에서 이른바 보유층들이 중국산 백신을 몰래 들여와서 접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신을 어떻게 들여온 건지 또 왜 소위 보유층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몰래 접종에 나선 건지 이유진 기자입니다. 중국 국영제약사 시노팜이 제조한 백신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연말에서야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国家药监局依法于12月30日批准了国药中生北京公司新冠病毒灭活疫苗附条件上市。 그런데 이 백신이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일본에서도 암암리에 유통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중국에서 제조된 미승인 백신을 일본 대기업 금융회사 사장과 가족, 지인이 은밀히 맞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격은 회당 10,000엔, 우리 돈 10만 5천 원 수준으로 중국 내 실제 가격의 3배에 달합니다. 중국 공산당 간부와 가까운 중국인 컨설턴트가 일본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건데 백신을 맞은 18명 명단 중에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 측근인 기업 CEO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코로나에 감염되면 기업 경영자가 자기 관리에 소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몰래 접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선 의사 재량에 따라 해외 백신이라도 접종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타인에게 판매, 양도할 목적으로 들여오는 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의료진을 대상으로 공식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코로나로 전국 해돋이 명소가 폐쇄되면서 구름 인파는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제가 느슨한 단속 사각지대에는 수백 명이 몰려들어서 해돋이를 보는 등 거리 두기가 실종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내륙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울주 간절곶입니다. 17만 명이 몰린 지난해 새해 첫날과는 딴판입니다. 올해는 백사장부터 주차장까지 텅 비었습니다. 강릉, 경포 등 다른 동해안 명소에도 해돋이 인파는 사라졌습니다. 사람도 없고 많이 펜스도 다 쳐져 있어서 사실 와서 놀러 왔는데도 이렇게 막 갈 수가 있는 데가 너무 많이 제한되니까. 하지만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일출 명소 해변을 벗어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수백 명의 인파가 출입 차단선 앞에 다닥다닥 붙어 일출을 감상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거리 두기는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을 안 하지. 국민 예산하고 가지고 저기 걸릴 사람도 좀 걸리고 안 걸릴 사람은 출입 통제가 되지 않은 주차장에는 해돋이 차량들이 몰렸습니다. 일부 차량은 도로까지 점령하면서 경찰과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차량 이동 부탁드립니다. 차량 이동해주세요. 일부 해돋이 관광객들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마스크를 잘 쓴 상태로 이럴 거면 제 생각에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해돋이 명소는 막았지만 단속 사각지대로 인파가 몰리면서 방역에 총력전을 펼친 동해안 지자체들 노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집합 금지 조치로 헬스장, 태권도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한 달 가까이 영업 중단 상태죠. 이 궁여지책으로 실시간 비대면 수업을 확대하는 등 최대한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마는 그마저도 어려운 이들은 결국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복을 입은 태권도장 관장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시간과 인원 제한을 둔 운영을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앞서 피트니스 사업주들도 제한적 영업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했고 일부는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여기 월세가 2천만 원 정도인데 고작 3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업 후 단 하루도 운영을 못한 헬스장도 있는 등 실내 체육업계는 집합금지 조치로 줄도산 위기에 몰렸다고 말합니다. 그냥 다른 일을 좀 구해보거나 하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저희는 이제 계속 그 정부 발표만 기다리고. 이러다 보니 비대면 수업 같은 새로운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등 뒤쪽이 조금 덜 펴졌거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그냥 넉넉히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거리두기 격상 후 비대면 강의 플랫폼에 등록한 강사 수는 37% 늘었습니다. 지난해 혹독한 한 해를 보낸 실내 체육업계, 법적 대응과 새 플랫폼 찾기로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얼마 전 마약 혐의로 다시 입건됐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 황하나 씨가 이번에는 절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인의 고가 물품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 각오하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황 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말쯤 황 씨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 명품 의류 등을 훔쳐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증거물을 수집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 씨는 그러나 절도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씨는 앞서 마약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입건돼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다른 마약 혐의로 체포된 사람의 이 진술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지휘부들하고 또 상의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황 씨는 지난 2019년 선고받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4달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새해 경제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집값이 올해도 떨어지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는 물론이고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심리도 역시 서울 집값은 잡히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부동산 3법에 자리가 잡히고 나면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 했는데 사람들 생각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집값 상승률은 8.3%, 1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올해는 어떨까? 시민들에게 올해 집값이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내릴 것 같지는 않는데 좀 오를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걱정스러워요.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치솟는 집값에 대한 불안감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지난달 말 주택가격 전망지수도 13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00을 넘으면 지금보다 1년 뒤 집값이 더 높을 거란 전망이 많다는 뜻인데 지난 7월 정부 대책으로 잠시 주춤하다 9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집값 상승에 무게를 뒀고 공인중개사 10명 중 9명도 상승을 점쳤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과 보유세 정가로 전세값은 더 오를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전국 집값 상승률을 1.5%로 예상하면서 전세값은 더 가파르게 올라 3.1%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데다가 정부가 규제 일변도 정책을 내놓고 있고 여기에다 과잉 유동성.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라면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나오는 상반기를 노려보라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 하나 더 전망하겠습니다. 정부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3%대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한 민간 연구기관은 정부 기대보다 훨씬 더 비관적인 전망을 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백신 도입이 늦어지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성장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이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작년 역성장을 극복하고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이나 OECD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은 코로나 3차 유행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적 낙관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업 주도의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최고 3.4%, 최악 마이너스 8.3%를 제시했습니다. 일평균 확진자가 2,500명을 넘기고 백신 도입이 2분기로 늦어지면 최악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경제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장률 전망은 엇갈리지만 증시는 3,000고지를 밟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풍부한 시중 자금에다 환율 하락으로 외국인 자금까지 증시로 몰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3,000 돌파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증시 주변 환경은 주가 상승에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 다만 전문가들은 3월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과 빚을 내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부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네, 새해 첫날 대다수가 정부 방침에 따라 집에서 하루를 보내며 예전의 평범한 일상을 소망하셨을 텐데요. 그 누구보다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휴일도 없이 강추위 속에 코로나에 맞서서 묵묵히 제 일을 해내고 있는 의료진입니다. 배상윤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핫팩으로 영하의 추위를 달랩니다. 검사 업무가 늘면서 못 만나는 가족이 제일 그립습니다. 가족들 좀 자주 보러 가고 싶어요. 서울에 사는 저로서는 갈 수가 없었어요.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역학조사관. 저희가 받아본 기록에는 1시간 넘게 계셨다고 그렇게 나와요. 매일 방역 최전선에 서 있다 보니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 마스크를 벗고 생활했던 그 시절로 얼른 돌아갔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매일 확진자를 치료하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들에게 혼자 밥 먹기는 일상입니다. 가족 간의 감염 우려 때문에 외박도 다반사입니다. 코로나19 종식과 휴식이 간절합니다. 휴식을 가지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빨리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부산 47번 확진자였던 박현 교수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후유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불안함과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우리를 버티길 수 있게 해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모두의 바람처럼 코로나19와의 지루한 싸움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기대합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도 조용한 새해맞이가 이어졌습니다. 불꽃놀이와 타종 행사 등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거나 아예 취소됐기 때문이죠. 일상 복귀를 한마음으로 기원하고 있는 지구촌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오색찬란한 폭죽과 레이저 빔이 홍콩의 밤을 수놓습니다. 늘 보던 새해맞이 풍경이지만 정작 함께 즐거워하는 인파는 없습니다. 호주 하버 브리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런던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새해를 축하하다 쫓겨납니다. 야간 통행이 제한된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는 화려한 조명과 달리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도 제야의 종소리가 전파를 타고 울려 퍼졌지만 실제 타종 행사는 없었죠. 시끌벅적했던 새해 첫 신생아 축하 행사도 조촐하게 열렸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화면으로 지켜봤죠. 안타깝죠. 이제 전에 같았으면 만져보고 손잔데 할 텐데 이렇게 화면으로만 봐야 되고 하니까. 매년 새해 첫 입국자를 환영하던 행사도 올해는 열리지 않았고 화물기만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코로나가 180도 바꿔놓은 새해맞이 풍경에 시민들 모두 일상 회복을 기원하고 있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올해는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 같이 이제 택시업 하는 사람들이 맘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풀리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가고 좋은 거 많이 놀러 가죠. 피부색이나 국적이 달라도 새해 소망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We are dreaming for to come back again like before, you know. We hope so.
e pedir que o próximo ano seja melhor para todos nós. 지난 1년 지구촌 곳곳에 상처를 남겼던 코로나19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빌고 있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네, 올해가 소의 해죠. 지난해 여름 최악의 물난리 속에 이 지붕 위로 대피한 이 소 한 마리는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구조 이틀 만에 출산을 해서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는데 소의 농민들은 하나같이 이 동물의 성장에서 희망을 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선열 기자입니다. 송아지 2마리가 축사에서 뛰어놉니다.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몸무게가 100kg이 넘었습니다. 이제 이런 소들 오래 키우려야 돼 이제 정이 들어놓으니까. 지난해 8월 수해 당시 태어난 쌍둥이 송아지입니다. 사흘 동안 지붕 위에 고립됐던 암소가 구조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어미소가 수해로 탈진해 모유 대신 분유를 먹고 자랐습니다. 이름은 희망이와 소망이. 이틀 만에 얘기를 난 거예요. 그게 야들이 이제 좀 그 지대로 달도 안 찬 것을 나온 거지 이것들이. 우리가 우유로 짜가지고 미리 키웠죠. 당시 섬진강 댐이 무너지면서 구례 지역의 축산 농가에선 소 1000여 마리를 잃었습니다. 6달이 지나도 재기는 여전히 힘겹지만 이렇게 물이 제대로 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넘봤던 이제 이것은 먹일 수가 없는 부분이요. 소 한 마리 키우고 버릇이 밥 먹고 사는데 그 많은 돈을 잃어버렸는데. 농민들은 희망이와 소망이 쌍둥이를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소외고 이렇게 어려운 여름에 수해를 입었어도 이렇게 야들이 잘 자라줬으니까 이제 코로나도 물러나고 앞으로도 좋은 일이 있고. TV조선 오순열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낸 건 공연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온라인 공연으로 집에서 새해를 맞는 우리를 위로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궁궐을 배경으로 한 무대 위로 용이 힘차게 날아오르고 희망을 꿈꾸는 고래는 공중을 유유히 헤엄칩니다. 인기 개인기로 꾸며진 무대에서 열창하는 슈퍼주니어 등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새해를 맞아 온라인 공연을 펼쳤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수들의 워킹과 실제 공간이 연동되는 증강현실 기술로 온라인 콘서트의 묘미를 극대화하며 전 세계에 무료로 공개됐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지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수 고 신해철을 인공지능 홀로그램으로 구현한 헌정 무대와 올 한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방탄소년단 등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가수들도 시공간을 초월한 무대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인 거 아시죠? 절대로 아프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최근 앙코르 공연이 무산됐던 피아니스트 조성진도 오늘 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온라인으로 공개합니다. 팬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없었지만 다양한 기술로 펼쳐진 온라인 공연들이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히히 웃으며 손가락 박수 치며 호호 웃으며 주먹 박수 치며 귀 아래 위를 웃으면 건강하고 웃어야 행복하다는 웃음 체조 노래입니다. 즐거운 웃음소리 히히호호는 한자, 기쁠희와 조울호가 둘씩 겹친 형상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공자 말씀이기도 합니다. 빛날희 발글호를 써서 태평성대 요순시대가 히히호호하다고 했습니다. 백성의 삶이 매우 즐겁고 평화롭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은 탄식했습니다. 천하는 이미 썩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백성이 도탄에 빠지기를 어찌 이 지경까지 왔단 말입니까? 누가 있어 백성을 위해 이 막된 세상의 참모습을 아랜단 말입니까? 그래서 다산은 밤이 낮처럼 히히호호 밝은 세상을 꿈꿨습니다. 나랏일을 사리대로 잘 다스려 티끌 하나, 트럭 하나도
죄악을 숨기거나 더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세상을 열망했습니다. 새해 새날이 왔습니다. 시인은 눈을 씻고 귀를 밝혀 사랑과 관용으로 새 출발을 기도합니다. 첫 눈뜸에 눈 내리는 청산을 보게 하소서. 초록 소나무들의 청솔바람 소리를 듣게 하소서. 시인은 또 감상에 들뜨지 않는 잔잔한 음성으로 새해를 맞으라고 합니다.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 한 해가 가고 또 올지라도 어린 것들 잇몸에 돋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그러나 날씨의 춥고 더움보다 험한 것이 세상살이의 차고 뜨거움이며 그보다 벗어나기 힘든 것이 내 마음의 얼음과 수치라고 했습니다. 유난히 모질고 험난했던 지난 한 해를 살아내느라 저마다 가슴속에 얼음덩이, 숯덩이를 함께 품고서 맞는 새해입니다. 하지만 내가 새로워야 새해도 새롭습니다. 올해도 시련과 순환이 닥치겠지만 꺼리거나 피하지 말라고 시인은 호통칩니다. 거기서 너 서 있는 채로 떠내려가지 말아라. 무너지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너의 속에 불을 질러라. 너의 심장을 푸덕여라. 그렇게 해서 새해는 거짓이 발붙이지 못하는 세상, 겉과 속, 말과 생각이 같은 세상, 대나처럼 모든 것이 명명백백한 세상이기를 꿈꿉니다. 신축년 1월 1일 앵커의 시선은 히히호호 새해 소망이었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중으로 그치겠고요.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눈비 소식 없이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추위 대비는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추위가 살짝 주춤했는데요. 주말에는 종일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은 영하 2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낮 기온은 전주가 1도, 대구는 3도가 되겠습니다. 중부보다는 높은 기온이지만요. 그래도 평년보다는 3, 4도가량이나 낮습니다. 당분간 계속 춥겠는데요. 특히 수요일 눈이 내린 뒤에는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